주셔야 돼요. 예, 예. 제가 잠깐만, 먼저 인민위원회와 강민창 목사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서 교수님, 강민창 목사님 다음에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강민창 목사님, 네. 예, 명쾌한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그 박정희 정권이 파시즘이 아니라고 말하는 명확한 이유를 듣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승만은 오히려 이승만이 이제 파시즘이 아니고 박정희가 파시즘이라고 생각하는 대중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군사정권 자체가 소수의 군인들이 국가를 지배했고요. 그리고 명분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의 공과 과가 뭐 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불법한 수단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네, 일종의 소수의 다수 지배의 구도는 거기도 적용되는 게 아닐까? 그런 질문하는데 이승만과 네, 박정희, 그다음 전두환이나 지금 윤석열까지 가는 흐름 속에서 왜 배제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좋습니다. 강민창 목사님이셨고요. 또, 서 교수님, 말씀 주시죠. 예, 잠깐만요. 그 인민위원회와 관련해서 문 교수님께 제가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대구 출신이고 대구의 인민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을 저의 그 손조로 데리고 있고 그분은 박정희의 그 형님이었던 박상희와도 관련을 갖고 있어서 저는 그 역사를 직접 들어서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인민위원회는 지방자치가 맞았고요. 그 출신들은 지방의 아전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누가 말씀 주시겠습니까? 박근환 선생님은 말씀하실 때 예, 핵심적인 질문을 예, 말씀하셔야 예, 되고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가까이 대셔야 된다니까요. 마이크 예, 잘 안 예, 들려요. 예. 이 노트북이 좀 성능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들리십니까? 네네. 예, 예.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근대화의 아버지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 창가를 불렀던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연도는 1972년도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제 특히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박정희의 어떤 공과 과에 대해서 이렇게 공론화됐을 때 이렇게 토론을 할 과정에서 어 우리 근대화의 아버지다 새마을 운동 벌려서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계속 3차, 4차까지 해서 크게 우리나라를 경제 발전을 시켜준 사람이다. 감히 박정희에 대해 뭐 공과 과를 논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고 호되게 이제 꾸지람을 들었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또 한 가지 측면에서 18년 동안이나 독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통일주체 국민의회를 만들어서 직선제로 가는 길을 막았다던가 하여튼 독재의 흔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어, 여기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공과 과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정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정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문 교수님이 중요한 주제를 잡고 계신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은 국민교육원장입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고 해서 그 긴 국민교육원장 맞죠? 예, 예. 예, 그걸 원장. 그걸 뭐 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저도 두 외웠습니다. 번째 아까 최자영 교수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대구 인민위원회와 지방자치 얼마 전에 글 보니까 박정희의 친형이 박상희인데 박상희는 좀 민족적인 차원에서 박정희와 전혀 다른 행로를 걸었다고 네. 들었어요. 그죠? 예, 그 예.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주시면 좋겠고 아까 강민창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파시즘과 권위주의와 전체주의인데 우리가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비교할 때는 파시즘은 일단 이탈리아 나치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까지는 파시즘에 포함시키고요. 전체주의를 말할 때는 이제 스탈린을 포함시키죠. 왜냐하면 이제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가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자본주의다 문제이기 때문에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비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문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점은 저 파시즘과 권위즘을 또 비교한 점에서 상당히 아주 인상 깊게 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 교수님은 오히려 국가 권력이 약한 이승만은 파시즘이고, 그리고 박정희는 어, 권위주의적 권위적 독재. 어, 권위주의적 독재, 예. 이렇게 표현하셨네, 그죠? 그리고 예, 아까 예, 독일의 나치도 초기는 파시즘이지만 후기는 권위주의다, 이렇게 보셨나요, 문 예, 교수님? 예,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나치즘도 초기는 파시즘이지만 후기는 권위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제가 그 네 번째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질문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를 가지면은 이렇게 싸울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최 교수님하고 문 교수님하고 둘이 붙으시면 싸우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사람 질문을 던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하나 더 복잡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1917년 토지 조사 사업을 이야기하실 때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이제 서양사 전공자로서 근대의 개인주의가 형성되고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과정과 아까 이제 1917년의 토지조사 사업을 제가 연상시키면서 좀 생각해 봤는데요. 아까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뭐 각자 도생 이런 표현 주셨고, 지주의 억압이 정치적으로는 약해졌지만 사회 권력적으로는 강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주셨고, 농민은 더 불행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맞나요?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본의 1917년 토지 조사 사업으로 지주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아까는 정치적인 권력이 약화되고 사회적인 권력이 강화되었다고 그랬고, 농민은 더 불행하게 되었고, 경쟁이 더 심화되었다, 이렇게 표현 주셨거든요. 1917년 토지 조사 사업, 지주와 농민,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권력, 이런 키워드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문 교수님, 네, 예. 천천히, 네, 천천히. 일단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인민위원회가 지방자치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정황상 그 단계별로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시 인민위원회는 제가 봐도 더 이상 최적화된 형태의 지방자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시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집안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한국사를 전공하게 된 계기, 사회학자지만 한국사를 계기가 저희 집안의 독특한 이력 때문에 그렇고요. 혹시 문 교수님도 대구신가요? 아니, 저는 충청도인데요. 네네네. 그 저희 집안 한쪽은 예, 그쪽이고 다른 쪽은 친일 경찰 지주 집안이고요. 예. 제가 그래서 저기 말씀 중에 좀 재미있게 하려고 하나 좀 아주 미시적인 건데, 네. 이렇게 대구가 초기에 인민위원회, 지방자치 상당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인 역사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인데, 오늘날 왜 대구가 이렇습니까? 그냥 여담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반도를 떠났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해방 이후에 귀국을 하는데요. 하와이나 미주 지역으로 갔던 사람들은 거의 귀국을 못 합니다. 반면에 만주나 중국으로 갔던 사람들 귀국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어디를 많이 가냐면 이제 대구 지역에 많이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 그 자료를 보면 그렇게 왜 이분들이 대구로 가게 되죠? 그 대구 출신들이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왜 네네. 그러냐면 소작농화가 가장 많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던 곳이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떠나죠. 자영농이 가장 많이 몰락한 곳이 대구 경북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호남 지역은 오히려 지주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소작농이 워낙 시스템이 잘 정착이 돼 있어서 오히려 보수는 호남 쪽이 훨씬 더 보수적이었죠. 80년대 초까지. 예, 그 뭐 한국사에서 보면. 예, 그렇게 다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이게 네네. 일단 저는 엄밀히 따지면 국가론을 전공한 사람이라 일단 강 목사님 질문인데요. 국가론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이 파시즘이 아니냐를 정의할 때는 국가의 역량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치즘의 초기 같은 경우도 사실 히틀러가 집권하게 된 계기에는 대자본가들의
금전적 지원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당시에 돌격대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면 정권 혹은 조직의 사병 역할을 하는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을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같은 경우를 제가 왜 파시즘이라고 보냐면 이승만은 그 경제 성장이 아닌 약탈적 방식으로 자본과 권력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싸게 수입하게 만들고 비싸게 파는 걸 허용하되 단지 그 이익을 얼마 이상을 이승만한테 흘러가게 만들고 그 돈으로 다시 자유당하고 깡패들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는 파시즘의 기본 구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반해서 박정희는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완전히 탈동원화, 탈조직화를 했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그 소위 말하는 경제 성장의 이외에는 동원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반공주의 뭐 데모 이런 거 안 했냐? 다 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동원의 방식이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이었냐? 아니면 정권 수호 차원이었냐가 달랐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현 정권이나 민주화 이후에 보수 쪽에서 특히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취했던 전략을 보면 상당 부분 그 자원을 시민들한테 돌려서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뭐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부를 대신해서 뛰게 만들면 거기 갈등에서 부딪히면 경찰이 다시 개입하고 이런 구조가 제가 봤을 때 이탈리아의 방식과 나치즘의 초기 방식, 그 이승만 정권의 방식과 비슷하다. 그래서 아까 저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는 권위주의 정부 독재라고 보고 그 이후에 이제 파시즘 형태가 초기화가 이제 진행되다가 이명박 때 현 정부에서 저는 오히려 더 파시즘이 공고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요 이유고요. 물론 정당성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다음 발표문에서 제가 쓸 생각이고요. 토지조사 사업은 1914년에 시작을 해서 2년 안에 끝납니다. 17년은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가 시작된 해이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총독부의 자원동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보도경제라는 모럴 이코노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세계의 농촌이 어떤 방식으로 구조가 됐느냐. 이때 지주라 하더라도 수탈을 함부로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쌀 뭐 20가마니를 생산하는 곳에서 농민 네 집이 그러면 각 집마다 5가마니를 생산하잖아요. 그럼 보통 50대 50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흉작이 들어서 16가마니를 한다. 15가마니를 한다. 그렇게 되면 그거의 반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지주가 적게 가져갑니다. 농민들한테 최소한으로 먹게 살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농민들이 필요한 거를 지주가 다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소작권이 있어서 이게 상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작농이라 하더라도 지주가 함부로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없애버리고 지주가 자기 땅을 마음대로 뺏어서 쟤한테 줄 수 있는 게 일제 강점기에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의 입장에서는 지주가 얘기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죠. 왜?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무엇보다 일제 조선 총독부는 소위 말하는 소유권을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근대 자본주의 시스템에 따르면 소유가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요. 그럼 세금을 지주가 내야 되고 그러나 그 이전에 조선시대는 양반은 세금 면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농만 세금을 냈고. 그런데 식민지가 오니까 지주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주는 안 내던 세금을 내야 되겠죠. 누가 내겠습니까? 당연히 안 내죠. 그럼 누구한테 뺏어요? 소장농한테 뺐습니다. 그래서 소장농의 소작 비율이 70%,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소장료가. 그러니까 20가마니를 했다. 그러면은 80%가 16가마니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못 버티고 도망가는 사람, 야반 도주하는 사람, 만주로 가는 사람, 아니면 뺏기는 사람. 또 하나 농촌 공동체가 파괴된 게 뭐냐면 지주 말을 안 듣고 대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 걸 뺏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웃한테 줍니다. 네가 농사를 져라. 그런데 이웃지간에는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안 받겠지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요. 먹고 살려고. 그러면 이웃지간에 깨지죠.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떠납니다. 즉, 사회권이 강화됐다, 사회적 권력이 강화됐다는 것은 경제권을 독점을 했기 때문에 농촌 사회에서 오히려 지배력이 더 공고화됐다, 지주들이. 그래서 그 염상섭의 3대인가요? 거기서 보면 할아버지가 그러잖아요. 태평성교육이었다, 태평세대였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제강점기 지주가 느꼈던 방식이고요. 반면에 농민들은 끊임없이 오르는 세금을 대신 내야 됐고, 지주가 요구하는 소위 말하는 계약 이외의 그 일까지 다 해줘야 됐기 때문에 오히려 수탈은 더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법적인 제도적인 역할이었다.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는 그 토지조사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됐고 이게 농촌을 파괴하고 농민들이 여길 떠나서 중국으로 가게 됐는지. 특히 이제 중국에서 귀국한 사람들, 특히 남한 출신들이 많이 귀국을 하는데요. 당시 남한은 소작농들이 많이 떠났고 이북은 지주들이 많이 떠납니다. 만주로. 그러니까 그때 소작농들이 만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이들이 세우려고 했던 이상적 공동체를 지역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왜 남쪽에는 사회주의가 훨씬 더 보편적이었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이게 공산주의를 지지한 건 아닌데요. 1946년에 미군 정부가 경제체제입니다. 경제체제. 정치체제가 아니고. 경제체제로 무엇이 적당하다고 보느냐? 1번 자본주의, 2번 사회주의, 3번 공산주의 했을 때 사회주의가 70% 이상이 지지가 받은 이유는 10,000명 정도를 조사했을 때 8,500명이 답했고요. 그중에 이 중에 72.2%가 사회주의를 지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본주의하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사회주의가 남한 사회에서 그 지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한 자본주의, 약탈만한 자본주의, 특히 농촌에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강했다. 그리고 아까 대구 경북 지역이 그 자영농이 몰락하고 땅은 지주한테 뺏기고 지역을 등진 사례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많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쉽게 사회주의나 다른 그 이념이 전파될 수 있었고 반면에 호남은 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제가 아는 지식이고 이게 아직도 뭐 논쟁적인 게 많고요. 어차피 제가 바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거는 일종의 브루스 커밍스나 뭐 그와 관련된 학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본 게 많고 그리고 가끔은 낙성대에서 나온 그 낙성대 연구소에서 나온 데이터도 오히려 그들의 그 논지를 반박하는 데이터가 많은데 이제 요즘은 그 데이터 마사지를 해가지고 낙성대 연구소도 뭐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는 데가 됐죠. 예. 혹시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